합시다. 자, 74조 할 차례죠. 74조.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입니다. 74조부터는 이제 77조까지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상대방이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죠.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손실을 포함해서 그 위반의 결과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두 개인 거죠. 상대방이 입은 손실 거기에다가 뭘 더해주는 거예요? 이익. 여기서 이익은 뭐 기대이익, 희망이익, 뭐 신뢰이익,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더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장부상에 찍히는 금액만 손실이 아니라 기대되는 이익, 희망이익도 손해배상액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무제한 책임은 아닙니다. 무제한, 무한도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배상액은 계약 체결 시에 그 시점에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위반의 가능한 결과로 예상해야 하는 손실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충 계약 체결 시점에 고려해 봤을 때 어떤 상대방의 어떤 손실이나 기대이익을 뭐 한 이 정도로 계산을 했다라고 친다면, 예상된다면 그거만큼이지 그 이상 무제한 책임이 아니란 거예요. 자, 75조 대체 거래 시 손해배상액.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계약 위반이란 게 뭐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구제, 매수인의 구제 이렇게 계속 쭉 살펴봤지만 핵심이 뭐냐면 매도인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고 매수인은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의 구제란 거는 매도인이 잘못된 물건을 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매도인의 구제란 건 반대로 매수인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매도인의 입장이 돼봅시다. 물건을 보냈는데 대금을 안 줘요. 이거 어떡할 거야? 그냥 돈 떼이고 말 것이냐? 아니죠. 혹은 돈을 먼저 받기로 했는데 돈을 먼저 받기로 한 걸 믿고 물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돈이 안 와요. 물건을 이미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만든 물건 혹은 운송시킨 물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행기 전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운송해가지고 상대방 도착했어요. 근데 돈을 안 줘. 이거 보낸 물건 이거 어떡할 거니? 버릴 거야? 파기할 것이냐? 반송은 우리나라 택배나 뭐 한 5,000원 더 주고 빠꾸 시키면 되지만 국제 운송을 했어요. 물건이 바다 건너갔어. 돌아오는 것 자체가 돈이에요. 그리고 보낸 돈 받는 돈 내가 다 떠안아야 돼. 지금 돈 주기로 한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거 내가 다 떠안아야 돼. 이거 어떡할 거야? 그 상황에서 가장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은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대체 거래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물건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급매합니다. 급매. 급뭐가 아니라 급매. 급하죠. 그럼 이 협상력이 있겠어요? 없죠. 어떤 가격으로? 원래 처음 맺었던 계약보다는 절대 좋은 조건과 절대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급하니까. 일단 팔고 봐야지. 이 팔고 파는 게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일 수 있지만 그게 손실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반대로 돈 주고 물건 사오는 사람이 돼봅시다. 매수인인데 물건을 제대로 보내주기로 매도인한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굳게 믿고 있었는데 물건이 이상한 게 왔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 왔다 그러고 돈 주고 치울까요?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 그 물건을 필요한 이유가 있단 말이야. 상대방 매도인이 계약 위반을 한 건 위반을 한 거고 그건 뭐 그 사람이랑 이제 싸울 이야기고 싸울 문제인 거고 나는 물건이 필요해. 걔로부터 살려고 했던.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걸 찾아야 됩니다. 나한테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공급받아서 납품을 하든지 제조를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매도인 계약 위반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체품을 사는 겁니다. 같은 물건 혹은 비슷한 물건 아니면 상업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다른 물건을 다른 공급자로부터 찾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급하게 구해야 됩니다. 이 급하게 구하는 게 협상력을 가질 수가 없죠. 당연히 원래 오리지널 계약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어요.
급하니까. 이미 시간적 여유가 없어. 늦었어 이미. 그러면 그 상황을 알고 있다면 대체품을 팔고자 하는 또 제3자가 그 상황을 알고 있다면 가격을 올리겠죠 계속. 그게 비즈니스 관계니까. 자, 무슨 문제냐면 이런 식으로 대체품을 사든지 아니면 재판매를 하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원래 가격대로 뭘 팔거나 원래 가격대로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 대체품 구매하고의 가격 혹은 재판매하고의 가격, 그 차액, 추가적인 비용이고 추가적인 손실이죠. 이 부분도 당연히 손해배상액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75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계약이 해제되고 해제 후에 합리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품을 구매하거나 그렇겠죠. 제대로 된 거 사와야죠. 그리고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해요. 일단 돈이라도 회수해야 되니까 하죠. 그러면 뭐예요? 계약 대금과 대체 거래 대금과의 차액. 여기서 계약 대금은 원래 매도인 간 매수인 간의 오리지널 계약 대금이겠죠. 그거하고 대체 거래하고의 사이의 차액만큼이 그러니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실과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앞에 74조에 따라 해수 가능한 금액과 합쳐서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그럼 74조에 해수 가능한 기타 모든 손해배상액은 뭐겠어요? 다시 얘기하다시피 이익의 손실을 포함한 상대방 손실이에요. 그럼 세 가지인 거네요. 쪼개보면. 그죠? 대체 거래하고의 차액, 그리고 상대방 손실, 그리고 이익의 손실. 이렇게 세 가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6조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액. 자, 앞에서 75조는 대체 거래를 했어요. 대체 거래를 한 거는 그나마 행복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 같은 물건, 교환 가능한 다른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을 찾았거나 아니면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어떤 다른 사람을 찾은 경우야. 아주 행복한 경우죠. 그렇게 그나마라도 어떻게 대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으니까 행복했죠. 근데 대체 거래를 못 찾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시가와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시세를 말해요. 물품의 시세. 이 계약 대상물이 되는 물품의 시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76조 1항에 이 말이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고 또한 물품에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75조에 따라 구매 또는 재매각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75조가 앞에서 말했던 대체거래거든요. 그거 안 했을 때는 계약 대금과 계약 해제 시의 시가와의 차액. 여기서 계약 대금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오리지널 계약. 그거 하고 계약 해제 시점의 시가, current price, 시가, 시장 가격 있죠. 그거하고의 차액. 거기에 더해서 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손실 손해배상 금액. 거기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시점은 계약 해제 시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계약 해제 시점보다 이런 그 단서 조항이 있는 게 뭐냐면 물품을 넘겨줬어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품을 이미 인수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계약 해제 시점이 아니라 물품을 인수한 그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76조 2항에 보면 이게 이제 시점은 계약 해제 시 혹은 물품 인수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시가라는 게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가격과 뭐 지방 가격과 뭐 산간 오지에 있는 가격이 도서 지역에 있는 가격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지점의 시가냐 그런 건데 시가는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물품의 인도가 행해져야 되는 장소의 지배적인 가격을 말합니다. 물론 이 지배적이란 말이 어떤 정도의 뭐 점유율을 혹은 뭐 어떤 정도의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건지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의 지점의 어떤 현재 시세하고
계약 대금하고의 가격을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인도 장소가 시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인도하기로 했는데 부산 가격은 없어. 부산에서는 뭔가 거래가 이루어진 적도 없고 이게 이제 최초고 이 물건이 거기서는 최초 거래인 거고 근데 시장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 가격은 있어. 서울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가격이 거래됐어.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두 번째 줄에 시가가 없는 경우 물품의 운송 비용 차이를 적절히 감안하여 합리적 대체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부산 가격이 없으면 서울 가격이 있으면 그럼 뭐 하면 된다는 거야?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합한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맞죠. 자, 77조 손해경감 의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의성실 원칙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데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예요.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계약 위반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계약 위반했다고요. 그래서 이익의 손실을 포함해서 그 위반으로부터 야기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약 위반을 당한 사람인데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계약 위반으로부터 발생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합리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된 물건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버려요? 혹은 파손시켜요? 에이 홧김에 찢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나는 내 할 일 다 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계약 위반을 했어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신의성실 의무란 거예요. 양 당사자들, 계약 당사자들한테는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발생한 손해가 100인데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가 100이란 말이야. 그럼 그 100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요구해야 되지. 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내 손해 100을 200으로 300으로 400으로 계속 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합리적인 조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불이 났으면 불 구경하지 말고 불 끄란 얘기예요. 그죠? 더 타면 안 되잖아. 탄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합리적인 조치를 기울여야 되고 그렇게 합리적인 조치를 만약에 안 했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서 감액됩니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사고를 키우면. 자, 그래서 여기 74조부터 77조까지의 규정이 있고 78조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74조부터 77조까지가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앞에 조항들은 이제 원문을 실어 놓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원문이 아니라 원문의 국문 번역본이죠. 한글 해석본인데 글로 되어 있었는데 이 뒤에 39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수식으로 되어 있어요. 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산정 원칙은 뭐? 계약 위반에 의한 손실에다가 뭘 포함한다? 기대이익과 희망이익, 신뢰이익 이런 거 포함한다. 그리고 무제한에 책임지지 않는다. 애견 가능했던 손실만큼만 보상한다. 그리고 계약 해제 시 때는 대체 거래를 하게 되면 대체 거래의 차액에다가 앞에서 74조에서 얘기했던 추가 배상액을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산식이 그런 말이 나오죠. 손해배상액 이퀄 대체 거래 가격과 계약 가격의 차액 더하기 추가 배상액. 추가 배상액이란 건 당연히 위에서 얘기하는 상대방이 입은 손실 더하기 기대이익이겠죠. 뭐 그건 따로 표시 안 하지 않아도 알 테고. 그리고 시가 대체 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배적인 가격 시가하고의 차액에다가 추가 배상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뭐 75조가 됐든 76조가 됐든 매수인의 손해배상액은 대체품의 구매 가격 빼기 계약 가격. 뭐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은 계약 가격 빼기 재매각 가격. 이제 이거를 외우기 시작하면 무역 실무 혹은 국제 상황이 답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제가 뭐 했죠? 급 뭐 했잖아요. 급매한다고 그랬잖아. 자, 물건을 급매해요. 급하게 팔아요. 상대방하고의 협상력 있겠어요? 없지.
급하게 팔면 상대방이 우위죠. 협상의 우위가 지죠. 그럼 내가 원래 가격보다 잘 받을 수 있겠어요? 급매하는데. 집에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들도 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빚 갚아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급매물이 나옵니다. 급매물이 원래 가격보다 싸요? 비싸요? 싸야 팔리지. 급매물인데. 보통 시작 가격보다 급매물이 비싸면 그걸 누가 사요? 그렇죠. 이거를 외울 게 아니라 생각해봐.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체품의 구매 가격, 매수인의 물건 사는 사람의 손실이 어떻겠냐는 거야. 물건 사는 사람이 원래 계약한 사람한테 물건 못 받아가지고 딴 사람한테 급하게 사와. 이 급하게 사오는 거 비싸게 주고 사오겠죠. 그래서 이 비싸게 사오는 가격이 원래 이 계약 위반한 오리지널 매도인하고 맺었던 가격보다 당연히 이게 비싸겠지. 그럼 여기서 이걸 빼야지. 자, 물건 파는 사람이야. 이 물건 사는 놈이 안 산대. 그래서 딴 놈한테 넘겨. 그럼 이렇게 급하게 팔아 처분하는 거. 이 가격이 높겠어요? 요 가격이 높겠어요? 당연히 이 가격이 높지. 그러면 이 가격에서 이걸 빼야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은 계약 가격에서 재매가 가격을 뺀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죠? 밑에 시가하고의 비교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시가는 기준이, 시가라는 게 current price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시세라는 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점은 어느 시점? 계약 해제 시점. 물건 넘겨주고 나서는 인수 후 시점. 장소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란 거는 국제 운송을 공부하거나 무역을 공부한 사람들은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해요. 제주도 놀러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뭐 사 먹고 왜 제주도에는 서울보다 가격이 비쌀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나쁘네. 제주도 사람들이 바가지 씌우네 생각을 하는데 그거 정말 경영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 마인드예요. 왜? 당연히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격을 비교해 보면 물류 비용 들 거 아니야. 제주도는. 그럼 당연히 제주도 가격이 비싸야죠. 그렇죠. 그게 상식 아니야? 서울에서 파는 물건보다 제주도에서 파는 물건이 당연히 비싸야지. 서울에서 제주도로 물건 보냈으니까. 물론 제주도에서 제조 생산했으면 다시 서울이 비싸겠죠. 근데 우리나라 물류 시스템이란 게 뭐예요? 이게 수도권에 다 집중돼 있죠. 수도권에서 물건이 뻗어나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소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그 운송 비용을 합산해서 계산을 한 게 합리적인 가격이다. 자, 그리고 77조가 손해 경감 의무. 이거는 내가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내 할 일 다 해가지고 손실액을 더 키우지 마라. 자, 그다음에 연체 금액의 이자가 있습니다. 내가 물어주거나 하거나 뭐 돌려주거나 하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읽어보면 알죠. 당사자 일방이 대금 기타 모든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제74조에 따라 해수 가능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침해받지 않고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대금을 주는데 늦게 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4월 1일에 줘야 되는데 오늘 줬다고 칩시다. 4월 15일에 줬어요. 보름이 늦었습니다. 보름이 늦었으니까 아유 늦게라도 줬으니까 감사하다 그러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은행 통장에 100만 원, 1000만 원 넣어놓으면 예금 결산 이자가 뭐 몇십 원, 몇백 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근데 요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업이나 법인 같은데 계좌가 자기 이제 그 운영하는 이제 뭐 그 계좌에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다고 칩시다. 예금 결산 이자가 비례해서 커지겠죠. 그래서 내가 보름 전에 받아야 될 돈을 보름 후에 받았어. 그럼 보름 동안에 그 이자 누가 가져가는데? 원래는 정당하게 내가 먹어야 되죠. 근데 상대방이 가져갔죠. 내놔라 해야죠. 그렇죠? 청구할 권리 가집니다. 연체했을 때 상대방에게. 자,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79조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짓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자, 봅시다. 79조 1항에 당사자 일방은 그 의무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점과 계약 체결 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장애의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의무 불이행을 했는데요, 이 의무 불이행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의 통제를 벗어났어요. 비욘드 컨트롤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내가 뭘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내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어. 계약 위반이 발생했어. 우리가 무역 거래 조건, 무역 계약 조건 얘기할 때 그 앞에서 뭐 불가항력이라든지 frustration 얘기했었는데, frustration 그 법리하고 그 좀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죠. 이거 내가 책임지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통제불능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계약 체결 시점에 그 장애를 고려할 수가 없었어야 돼요. 예측하지 못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위험이 다가온다는 걸 알아. 그러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되지. 근데 지금 이건 뭐야? 전혀 예측 못했다는 거야. 그냥 와서 맞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어려워야 됩니다. 극복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내가 뭔가 맞았는데 이거 툭툭 털면 돼. 이틀 지나면 원상 회복돼. 그러면 그거는 통제 불능한 게 아니란 거야. 눈탱이 맞아가지고 완전 나가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예측해서 안 되고 회복 가능성도 없어야 되고 예측 가능성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입증하는 경우예요. 누가 입증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계약 위반을 했는데 그 계약 위반이 내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이 손실, 이 통제 불능, 이 예측 가능 불능, 이 회피 가능 불능, 극복 불능에 대해서 입증해야죠.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죠. 그렇죠? 그 경우에 어떻게 한다? 손해배상에 대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74조부터 77조까지 얘기했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79조 2항, 요거는 이제 제3자와 관련된 건데, 무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속계약으로 운송계약이라든지 보험계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과 운송계약 이행을 하고 보험도 들고 대금 결제를 위해서 은행하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뭐 은행이나 운송회사 외에도 물품의 선적이라든지 아니면 물품의 국내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물품의 잠시적인 보관을 위해서 뭐 보관은 창고업자 이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물품의 판매 혹은 구매 이런 무역 이행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통제하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업무 중에도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해서 계약 불능이 돼서 상대방에게 계약 불이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내가 직접 어떤 통제 불능 상황이 된 건 아니지만 나의 주문이나 나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행하는 사람이 통제 불능에 빠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통제 불능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당사자의 불이행이 계약 전부 일부를 이행하기 위해서 고용된 제3자, 말했죠, 앞에서 얘기했던 선적업자라든지 운송업자라든지 창고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불이행에 기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책임이 면제됩니다. 어떤 경우? 당사자, 내가 면책이고, 그리고 내가 고용한 제3자, 내가 고용한 제3자는 창고업자거나 운송업자겠죠. 이 사람들이 앞에 규정, 위에 있는 규정, 79조 1항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역시 면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고용한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면제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조 3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은 그 장애
통제불능의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갖습니다. 이거 앞에 계약 조건 얘기할 때 우리가 불가항력 조항의 그 적용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뭔가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틀 뒤에 극복됐어. 그럼 그건 불가항력 아닙니다. 단기간 회복 가능해. 그럼 그거 불가항력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에 이 면책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9조 4항 불이행의 당사자는 장애와 그것이 자신의 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이것도 불가항력 할 때 얘기를 한번 했었던 건데, 내가 통제불능 상황에 빠졌어요. 내가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계약 위반을 하게 됐어. 그러면 그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돼. 상대방한테. 그리고 이거 제대로 안 알리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죠.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 발신주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려야, 그리고 이 상대방이 알리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야 상대방이 거기에 따라서 뭔가 뭐 대응을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지해야 됩니다. 자, 79조 5항 본조의 규정은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도 이 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액 청구 이외의 모든 권리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우리 79조 제목이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이었어요. 손해배상 책임만 면책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예요? 내가 손해배상 돈은 안 물어줘도 뭐 당할 수는 있어요. 특정 이행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추가기간 지정의 대상이 되거나, 대금 감액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계약 해제 대상이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돈만 안 물어준다 뿐이야. 돈만 안 물어준다. 왜? 이건 내가 잘못하고 싶지 않아서 된 잘못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0조 채권자가 야기한 불이행. 이거 문장이 짧은데 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거 이해 안 돼서 질문하는 친구가 있는데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자, 당사자 1방 A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의 불이행, B라는 사람이 불이행했어요. 근데 그 B의 불이행이 원인이 뭐냐면 자신의 자기 부작입니다. 여기서 자신 다시 A예요. 그리고 자기 부작위는 뭐냐면 액트 앤 오미션인데,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 이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했거나, 안 해야 되는 상황인데 했거나, 뭐 어떤 행동에 의해서 뭐가 발생했어요? 불이행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A의 잘못, A의 행동으로 인해서 B가 불이행이 됐어요. 원인이 A 쪽에 있는 거죠. B의 불이행이. 그런데 A가 B한테 뭐라 하면 돼요? 이걸 내자로 말하면 뭐죠? 적반하장이잖아. A한테 원죄가 있어. 근데 이 A의 원죄로 인해서 B의 불이행이 발생했어. 근데 A가 B한테 뭐라 하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거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인데 질문을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용어들이 지금 다 한자어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얘기고, 그래서 79조와 80조는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 그리고 80조는 채권자가 야기한 불이행에 대해서 면책된다. 그래서 79조와 80조 모두 면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어떤 통제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고 회피가 불가능하고, 입증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74조에서 77조까지 얘기했던 손해배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면책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조, 이제 계약 의무 소멸. 이제 끝내는 거예요. 이제 80조부터 88조는 이제 끝냅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하기로 했어요. 그 뭐 손해배상도 해주고, 이제 아름답게 이별하는 거죠.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없지만 노래는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거야.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근데 깔끔한, 완전히 이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그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노래를 했지만 그건 이제 연인 사이의 이별이잖아요. 물론 뭐 다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 이 81조에서 88조는 뭐냐면 비즈니스 하는 관계,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는 사람 사이에서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진다는 표현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끝내는 거야. 관계를 끝내는 거야. 계약 해제를 하는 거야. 이때 정말 깔끔하게 헤어져야 돼요. 깔끔하게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주고받았던 게 있거나 이러면 정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봅시다. 예. 자, 계약의 해제는 이미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의 의무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를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된다.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물어줄 게 있어요. 손해배상 할 게 있어요. 그거는 유지돼야죠. 해야죠. 손해배상 해줘야지. 근데 뭐가 없어져요? 계약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매도인의 물품 인도, 서류 교부, 매수인의 대금 지급, 물품 수령 이거 어떻게 해? 계약 해제가 됐으니까 이런 의무들 다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계약 해제하는 마당에. 자, 해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어떠한 계약 조항이나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기타 모든 계약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우리가 앞에서 CISG 공부하기 전에 한번 돌아가 봅시다. 무역 계약 조건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조건들이 대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어떤 원활한 무역 계약 이행과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계약서를 잘 써야 되고 그리고 그 계약서에 이런 조건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분쟁 해결 조항. 분쟁 해결 조항이 뭐예요? 뭐 대표적으로 상사 중재라든지 아니면 중거법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관할 조항이라든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들을 계약서에 넣습니다. 그게 계약서에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끝났어요. 근데 그 계약서에 적혀 있는 모든 내용이 종이 쪼가리가 됐다, 휴지 쪼가리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거야?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계약 자체는 종이가 됐고 휴지가 됐지만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했던 조항들 있죠. 대표적으로 중거법, 재판관할, 뭐 상사중재 조항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효해서 이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 분쟁 해결과 같은 조항들은 여전히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양 당사자들 아름답게 끝내야 됩니다. 아름답진 않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81조 2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 계약 하에서 자신이 이미 공급하였거나 지급한 것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동시에 이행해야 됩니다. 연인관계에서 이렇게 달라고 하면 좀 째째하죠. 근데 이거는 깔끔해야 돼요. 비즈니스 관계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준 게 있어. 내가 먼저 받은 게 있어. 돌려줘야죠. 물건을 받았어요. 물건이 잘못 왔어. 잘못된 물건이 왔어. 물적 적합성이 맞지 않아. 혹은 법적 적합성이 맞지 않아. 계약 해제 선언했고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근데 이거 들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돌려줘야죠. 돈을 받았는데 나는 상관이 없어. 대금 돌려줘야죠. 대금 돌려줘요.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서로 크로스가 이루어졌으면 이 돌려주는 것도 물품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 조건이었던 것처럼 돌려주는 것도 이렇게 크로스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 82조 반환 의무 불능과 계약 해제권인데, 자, 제가 앞에서 81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받은 게 있으면 깨끗하게 돌려줘야지. 그래야 아름답게 갈라서지 라고 했는데, 이게 받았는데 내가 썼어. 내가 100톤을 받았어요. 100톤을 받았는데 한 25톤 썼어. 그러고 난 다음에 75톤밖에 안 남았어. 그럼 75톤만 돌려줄게.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지금 82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놓고 딱 찍어서 얘기하죠. 양 당사자 이렇게 안 하죠. 매수인은 물건 받는 사람이죠. 매수인이 계약 해제를 선언하거나 매도인에게 대체품 인도를 요구하는 권리를 상실한다. 썼잖아 이미. 근데 어떻게 계약 해제? 원상복구가 안 되잖아 지금.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볼까요? 전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A, B, C 있습니다. 첫 번째, 물품을 반환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매수인의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뭐 매도인이 잘못했거나 매도인이 뭔가 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중간에 운송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매수인의 잘못은 아닌 상태로
매도인이 물품 넘겨줄 때와 다른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거를 매수인한테 책임 물으면 좀 곤란하잖아. 그렇죠? 두 번째, 38조에 규정된 검사의 결과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멸실되었거나 또는 변질된 경우. 38조는 우리가 앞에 강의조를 보지 않아도 뭐냐면 물품 검사 의무입니다. 매수인의 물품 검사 의무. 매수인은 운송이 완료된 물건에 대해서 검사할 의무를 지고 검사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매도인에게 하자 통지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물품 검사는 뭐 이제 과학적으로 비파괴 검사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검사는 뭐 음식의 경우에는 먹어보면 되고, 뭐 그렇죠. 검사란 게 검사하기 위해서 물품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되거나 소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앞에 A의 경우도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전량에 대해서 전체를 다 검사하지 않고요. CS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우범 화물 검사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하루에도 수천만 개는 아니고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오죠. 저 그냥 대충 말하려고 그랬더니 정확한 숫자들이 생각이 나서 어쨌든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잖아. 많이 들어온다고 그냥 큰 숫자를 얘기했는데 너무 큰 숫자고 다시 줄였는데 내가 알고 있는 숫자보다 너무 적은 숫자를 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는 거를 일일이 다 검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랜덤하게 찍어요. 그래서 실제 검사를 해봅니다. 나머지는 그냥 패스를 하고 나중에 문제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걸 이제 우범화물 검사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사를 한다는 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물건이 100개가 왔어요. 검사 하나 하면 그 하나를 쓰죠? 포장 뜯겠죠? 봐야 되지. 진짜 검사니까. 실제 검사하는 거니까. 그렇게 소비된다는 거죠. 그렇게 99개가 됐어요. 그렇게 99개가 됐다고 해서 야 내가 넘겨줄 땐 100개였는데 지금 99개밖에 안 되니까 너 계약 해지 못해. 뭐 이렇게 하기엔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자 82조 2항의 C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어야 하는 때 이전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매수인에 의해서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매각되었거나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소비되었거나 변형된 경우. 예를 들어서 100톤을 공급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에 안 주고 한 25톤씩 끊어서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상적으로 그거 다 정상적인 인도라고 했죠. 근데 그래서 받은 25톤 잘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25톤이 왔는데 이게 본질적 계약 위반이었거나 아니면 이제 전체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앞에 25톤은 뭐예요? 정상적으로 썼죠. 특이한 상황, 물론 여기서의 그 정상적인 영업 과정, 정상적인 사용 과정이란 게 이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고 해석의 여지가 있고 분쟁의 여지가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일단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다. 그럴 때 이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너무 매수인한테 가혹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고 보니까 82조 앞에서 1조에서는 되게 까칠하게 절대 안 돼 이랬는 것처럼 안 된다 해놓고는 뒤에 2조에서 다 풀어줬죠 사실상.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용했으면 조금 사용했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83조 매수인의 해제권 상실과 기타 구제권 보유. 매수인은 82조 앞의 내용이죠. 앞의 내용의 계약 해제를 선언하는 권리 또는 매도인에게 대체품 인도를 요구하는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사용 소비가 일어나가지고 100톤이 50톤 돼가지고 계약 해제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약 해제 못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한다? 계약 해제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구제권을 가집니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뭘 하면 되겠죠. 계약 해제만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4조 이자와 이익에 반한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그것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된다. 자, 84조 2항도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는 앞에 84조 1은 주어가 매도인이었고요. 84조 2는 주어가 매수인입니다. 주어 잘 보세요. 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매도인은 이자를 돌려주고 매수인은 이익을 돌려주네. 이건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계약 해제는 제가 강조했죠. 이게 제가 남녀의 이별을 비유를 했는데 아름답게 헤어져라 그랬어요. 아름답게 헤어져야 돼.
예,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찝찝한 게 남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금을 4월 1일 날 받기로 했는데 받았어요. 미리 받았어. 근데 이제 계약 해지하기로 했어. 이제 헤어지기로 했어. 끝나기로 했어. 근데 내가 그 돈을 돌려주는 시점이 4월 30일이야.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었어.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은행에서 이자가 나오죠. 이 이자가 내 거냐 이거야. 아니죠. 내 거 아니죠.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돈은 원래 계약 해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원래부터 없던 거야. 없던 일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이자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84조 2항 앞에 우리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사용 소비한 거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 사례를 한번 다시 얘기해 봅시다. 100톤을 받기로 했고 25톤이 먼저 왔어요. 25톤 갖고 뭘 해가지고 팔았어. 수익이 났어요. 근데 두 번째 오는 25톤이 뭔가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어가지고 전체를 계약 해지하기로 했어. 그러면 앞에 25톤 이거 내가 팔았죠. 이거 내 거냐 이거야. 내 수익이냐 이거야. 아니란 거죠. 다 돌려줘야죠. 물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주 복잡한 회계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규정은 이렇다는 거죠. 규정의 핵심은 이게 상대방에게 기속되는 이익이란 거죠. 상대방에게 기속되는 금융이자란 거죠. 이거 돌려주는 겁니다. 내한테 기속되는 게 아니란 거죠. 깔끔하게 끝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뭐 84조 2항의 경우에는 여기 밑에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매수인이 돌려주는 경우를 말해요. 이건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매수인이 이 100톤 받은 물건, 100톤 이거 다 그래서 25톤을 미리 사용해서 뭔가 수익을 내긴 했지만 이 100톤 전체를 다 돌려주기로 했어. 그러면 그 앞에 25톤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다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 해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아름답게 이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부분, 나한테 기속되지 않는 부분 다 돌려주자. 다 돌려주자는 거죠. 그리고 다 돌려줄 수 있어야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못 돌려주면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82조 2항에 1, 2, 3이 있었어요. 이 경우에는 다 정확하게 못 돌려주더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못 돌려주면 계약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다른 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와 수익 이건 또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85조부터 이제 88조까지 규정인데 요건 이제 물품 보관 의무, 거기에 따른 책임, 그리고 뭐 자조매각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조매각권은 그냥 법률 용어니까 뭐 스쳐 지나가면 되고, 85조와 86조 이런 내용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물품을 넘겨줬어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줬어요. 근데 매수인이 안 받아가요. 그러면 매도인이 이거를 버릴 수가 없죠. 일단 들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손해경감 의무라고 해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피해를 더 키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래서 들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물건 안 받아가고. 그렇죠? 근데 이거 이렇게 들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내가 보관하는 데 대한 책임, 보관에 따른 비용, 쉽게 말해서 창고에 넣어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창고료 이런 거 발생합니다. 그거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 수령을 지치한 경우에 대금 지급과 물품의 인도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때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 않고, 아무튼 매수인이 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물품을 수령하지도 않고 대금 지급하지도 않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물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매도인이 물품을 처분할 수 있어요. 이때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물품을 보존해줘야 됩니다. 매수인 쪽이 잘못했어도, 매수인이 물건 안 받고 매수인이 돈 안 줘도 일단 매도인은 자기 할 일을 해야 돼. 들고 있어야 돼. 보관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합리적으로 보관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이게 내 잘못 아니잖아. 내 책임도 아니잖아. 그래서 비용은 매수인의 비용으로 합니다. 매수인의 책임. 왜냐면 이거는 내가 줬는데 나는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제때 줬어요. 얘가 안 받아가잖아. 얘가 안 받아가니까 내가 이렇게 들고 있어. 들고 있는 동안 계속 비용 발생해. 그럼 이건 원래 내가 발생시킨 비용도 아니고 내 책임인 비용도 아니죠. 얘 비용이에요. 얘 비용. 얘 책임이고.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매도인의 물품 보관 의무가 있고, 당연히 86조 매수인의 물품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겠죠. 반대. 일단 매수인이 물건을 받았어요.
일단 매도인이 물건 주는 사람이고 물품 인도 의무가 있으니까 86조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매수인이 물품을 받았는데 이 물품이 뭔가 계약 위반이 된다는 거죠. 뭐 적합성이 안 맞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제 이 물품을 거절할 거야. 그리고 뭐 계약 해제를 하거나 뭘 할 거예요. 근데 뭐예요? 물품 거절이나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데 일단 내가 받아놓고 내가 이 물품을 거절할 것이고 내가 이 물품이 잘못 왔고 매도인이 계약 위반했지만 일단 내 손에 지금 물건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돌려줘야 되는데 했잖아. 그래서 돌려줄 때까지 내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잘 들고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들고 있어야 돼요. 합리적인 조치 취하면서 들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들고 있는데 내가 비용이 발생해요. 그럼 누구 비용? 매수인 비용. 매도인의 비용이죠. 그렇죠? 상대방 비용이죠. 매수인이 지금 안 들고 있어도 되는 걸 지금 끼역끼역 들고 있잖아. 그거 누구 책임으로 해야 되겠어? 매도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86조 2. 매수인 앞으로 발송된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한테 이제 발송됐어요.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적치된 경우가 됐어요. 지금 매수인의 컨트롤 하에 들어왔단 말이죠. 이미 적치됐단 말이 매수인의 컨트롤 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매수인이 물품을 거절할 권리를 행사해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을 위해서 물품을 점유해야 됩니다. 웃기죠? 왜 그래요? 이거죠. 매도인이 물품 줬어요. 매수인의 통제하에 들어왔어 물건이. 근데 이 매수인이 물건을 거절할 생각이야. 근데 들고 있어야 돼. 안 들고 있으면 주인이 잃은 뭐처럼 이렇게 길에 버려지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지금 버리면 이거 손실 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 물품 거절할 생각인데도 이러고 들고 있어야 돼. 그런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매수인의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겠죠. 결국에는 매도인한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나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매수인이 떠안을 비용이 아니란 거예요. 매도인한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자, 그래서 87조에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85조와 86조에서 매도인이 물품 보관하는 의무, 내 물건 아니지만 보관하는 의무. 매수인도 86조에서 내가 거절할 물건이고 내가 받지 않을 물건인데 보관하는 의무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관할 때 어디다 보관해야 되느냐? 창고에 보관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제3자의 창고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전하겠죠. 물론 이렇게 제3자의 창고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다? 창고료가 발생합니다. 창고료가 발생. 근데 그 창고료 내가 내느냐? 아니죠.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대신 물건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88조 물품의 매각. 자, 앞에서 얘기했던 85조, 86조. 85조가 매도인의 보관, 86조가 매수인의 보관이었어요. 내 물건 아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피해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거절하는 물건, 받지 않는 물건, 잘못된 물건에 대해서 뭐예요? 들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계속 얘기하겠죠. 야, 이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들고는 있는데 네가 이거 비용 좀 처리 좀 해줘야겠는데? 라고 계속 얘기하겠죠. 근데 상대방이 어쩐다? 세자를 보내는 거죠. 배째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칼 들고 갈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치울 수 있습니다. 천년만년 들고 있을 수 없잖아. 매각시킬 수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매각할 수 있어요. 내 물건 아니지. 내가 이거 소유권 갖고 있는 물건 아니에요. 내가 매도인인데 매수인이 물건 안 받아서 내가 들고 있어요. 매수인인데 나는 이거 물품 거절할 거고 돌려줄 건데 지금 매도인이 안 가져가서 내가 들고 있어요. 이게 내 거 아니잖아. 근데 팔 수 있어요. 소유권이 없는데 팔 수 있다는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죠. 왜? 상대방이 지금 배를 내밀었기 때문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럼 팔리겠죠? 물론 이때 팔 때 제값 받고 팔겠어요? 처분하겠죠. 소위 말하는 처분이죠. 땡처리겠죠. 그래서 팔았어요. 그럼 대금이 나오겠죠. 이 대금 어떡할까요? 내 거냐 이거죠. 내 거 아니죠. 상대방 물건 내가 팔았잖아. 상대방의 권리가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될 물건을 지금 제가 배를 내밀어 가지고 내가 지금 팔았잖아요. 이거 내 거 아니란 말이야. 내 거 아닌 거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물품을 매각하는 당사자는 매각의 대금으로부터 물품의 보존과 그 매각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과 동등한 금액을 유보할 권리를 갖는다. 나는 뭐만 가지면 돼요. 내가 이거
내 거 아닌 거 들고 있는데 들어갔던 어떤 비용, 참고료, 그리고 매각하는데 매각 비용이 들 수 있어요. 그런 거 내가 들인 비용에 대해서는 내 주머니로, 그렇게 내 주머니로 놓고 나면 잔액이 남겠죠. 이 잔액은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죠. 돌려줍니다. 돌려줘요. 무슨 작물 처리하는 것처럼 내가 내 실비용 내 거 처리하고 떨고 나면 남는 금액, 이거 어차피 이거 내 거 아니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겁니다. 깔끔하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아름답지 않지만. 그래서 그 어떤 조금의 찝찝함도 남기지 않고 서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죠. 이자, 수익, 물건, 물품 참고료,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네 거, 내 거, 내 거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해서 갈라서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 법원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가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이제 오고 가고 하겠죠. 자, 그래서 85조부터 88조까지가 물품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보관 의무와 이를 제대로 상대방이 비용 처리해주지 않았을 때 알아서 판매할 수 있는. 88조가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률 용어로 자조 매각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내 물건도 아닌 걸 남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나와 있고, 요 뭐 비용 공제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수식으로 써놓긴 했는데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매각 대금에서 내가 든 실비용 떨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외울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8조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이게 CISG가 101조까지 있습니다. 89조부터 101조까지 규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국제물품 매매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률이 조항들이 아니고 뭐냐면, 이제 CISG를 가입하는 국가들, 효력을 이제 발효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어떻게 가입하는지에 대한 절차, 그리고 어떻게 효력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어떤 절차적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96조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CISG가 국제적인 통일을 위해서 좀 포괄적인 규정을 선택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뭐도 할 수 있어요. 자의적으로 선언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조항이나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배제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6조에 보면 각국이 CISG 규정에 대해서 뭐 유보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적용을 배제한다든지 그런 걸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 계약, 이 CISG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 종료적인 부분, 그런 어떤 부수적인 조항들이 뒤에 이제 한 10여 개의 조항에 걸쳐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목적으로 공부할 때는 물품의 어떤 국제 물품 매매 계약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들이 89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고 그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조부터 88조까지가 국제적인 물품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국제법으로 UN 협약으로서 제정되어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무, 이행, 그리고 구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 날 이어서 합시다. 인커텀스 이어서 합시다.